생활 속의 통계학 첫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의 주제는 또 공교롭게도 생활 속의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이 생활 속의 통계학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의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지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특성을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모집단 무엇이고 모집단을 결국 알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2년 대선과 그때 여론조사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고 덧붙여서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대한 그 여론조사 중반부에서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6월 13일 조사, 이게 TN소프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문화일보에도 같은 자료를 제공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조사 기관이 같으니까 여러 가지를 졸지에 조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문화일보 조사 결과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이 SBS 2002 6월 13일은 이건 발표 기간입니다. 발표 기간. 언론사가 주로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1000명 대상 전화조사를 했다. 1000명인지 1000명보다 조금 큰지 모르겠고, 도구는 전화. 요즘은 이제 전부 그래서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는 테크닉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툴을 썼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거기 유의하십시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꼭 어려운 말이 나와야 되는가? 자, 이 표본 오차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000명이라는 것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이 유권자 수는 거의 전체 3,200만 명이 유권자였고, 그 중에 거의 8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집단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집단 중에 1,000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모집단의 크기는 이 표본의 오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조사 결과, 조사 기간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 조사 결과 이회창 37.6%, 노무현 35.6%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 그런데 이 오차,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대략 원래 표준 오차를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대략 1.5%, 1.6%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지율에다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오차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왔다 1.5 정도 더하면 어떻게 되면 37.1이 되니까 아직은 사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3자 대결 정몽준을 포함시켰을 때는 이렇게 이회창 29.8, 노무현 28.8, 정몽준 17.2%로 아직은 정몽준은 이제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MBC는 한편 역시 이제 발표 기관이지 MBC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에서 1,005명을 이동전화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동전화로 대답한 사람들은 이해창은 무려 46%라고 같이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노무현은 40.1%에 불과해서 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실 것 하나는 1,005명, 1,000명 거의 비슷한 숫자다 보니까 표본 오차가 같습니다.
얘기는 얘도 결국 1,500 정도 됐던 게 아닌가. 그 표본 오차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표본의 크기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엠비존.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들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SBS 여론조사 토순 갤럽에서는 가만히 있었는가? 이건 이제 갤럽.co.kr 한국 갤럽에서 7월 달까지 조사한 걸 갖다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2001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창 대세론이 있을 정도라서 46.5%로 굉장히 높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그 국민 경선을 통해서 지지율이 뛰기 시작하더니 이해창 후보의 그 뭐 병역 문제와 아들 병역 문제가 맞물려서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최고일 때가 있죠. 50.3%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최고였고, 이때는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다가 거꾸로 6월 달 이제 5월 25일부터죠. 5월 25일 무렵 이제 이때가 뭐냐면은 홍삼 트리오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부패 정권 심판론이 한참 고개를 들 때입니다. 그와 함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은 또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12월 19일 개표 방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주 비슷하게 생긴 페이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개표 현황이고 이건 출구 조사예요. 숫자가 좀 애매하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결국 이회창과 노무현의 양강 대결로 붙어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에서 보십시오. 이것은 출구조사이고 출구조사라고 표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개표 현황이라서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득표수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까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표본, 4만 명을 뽑아서 득표수 예측이죠. 여기에 득표수 예측의 범위를 여기다 예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로 동원된 인원은 약 4만 명 출구조사에서 그래서 이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모의 투표함을 주며 조사한 겁니다. 이해창 후보의 경우 여기서 46.8%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노무현 후보의 경우 49.1%를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박빙의 승부입니다.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개표 현황으로. 자, 개표 현황입니다. 그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제 당선이라고 마크가 나와 있지만,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그 48.91입니다. (91%를) 받았고, 이해창 후보는 46.8%를 예측했는데 46.59%, 제가 그냥 59%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있었던 걸 벌써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테니까 제가 요 위에다가 그 예측했던 값을 다시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46.8%를 예측했었고, 이해창 후보의 경우죠. 노무현 후보의 경우 49.1%를 예측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차이가 없죠. 예측하고 그 실제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출구조사에 동원된 인원 4만 명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철저하게 잘 적용되었었다는 것. 그래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을 공평하게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이 잘 담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 생활 속의 통계학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확실히 숙지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였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찌감치 후보가 결정되고 그 사람들이 레이스를 치릅니다. 2000년 미국 대선은 아주 묘한 선거로 결국은 법정에서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도표에서 이제 부시가 빨간색, 고가 파란색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항상 11월 둘째 화요일이죠. 이 끝부분이 바로 선거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 9월 4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고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경부터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더니 뒤집힙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도표 아래에 포기되어 있는 이 표본의 크기 n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1700대에서 이제 계속 1700, 또 뭐 1700대인 것 같고 1592. 결국 이제 대략 그 크기를 보면 한 16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 계속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두 배로 늡니다. 두 배, 3,300명. 그 다음 주엔 또 두 배 늘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앞에서 여러분도 살펴봤듯이 표본이 1000명 정도일 때 오차의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1600에서 6400 정도로 6400 여기 뭐 6000 숫자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이거 표본의 크기를 4배로 늘리면 표본의 크기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드려야죠.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표본 오차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측의 표본 오차를 줄이고자 눈물나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갤럽은 승자, 패자는 맞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지율 예측에서는 틀렸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득표한 표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미국 선거는 두 단계를 거쳐서 먼저 선거인단 확보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선거인단 확보는 부시가 앞서고 전체 지지율은 고가 앞섰습니다. 고는 결국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져서 결국 블루를 삼키게 되죠. 2004년 미국 대선에서는 캐리와 부시 간의 대결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 도표에서 이 초록색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만 초록색이 캐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이 이제 부시입니다. 좀 지적은 하죠.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역시 갤럽에서 시행한 것인데 5월 2일부터 4일, 5월 7일부터 9일 이렇게 3일 간격으로 8월 23일부터 25일이 포함된 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음 5월 초에만 해도 캐리가 잠시 앞섰었죠. 사실 이 인원수, 즉 1%포인트 차이 내에서는 거의 큰 그 오차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시점인 6월에 이 격차가 좀 많이 났다가 8월 달 되면서부터 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차후 선거 여론조사 발달 과정에서 다시 다룰 생각입니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요 막대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변수인 이, 자, 이것도 색깔을 명확하게 한번 표시해 보죠. 이것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이게 어떻게 묘하게도 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실업률은 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아주 반대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이 이제 실업률이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은 대체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인구 숫자는 이때 2002년 1월 겨울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또 역시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이런 아주 밀접한 숫자들인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은 또 앞으로 생활성의 통계학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하는 걸 나타내는 가계 수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수입, 지출이죠. 를 뜻하는 말이고,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수지라 해서 소득은 지금 여기 보니까 271만 4,400원이고, 그에 비해서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178만 3,300원이 평균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요 정도가 대략 아마 저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로서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평균 소비 성향은 뭐냐? 평균 소비 성향 여기 73.9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소비 지출이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척도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생활 속의 통계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어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어떻게 용어를 정의해야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GNP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Gross National Product죠. 그런데 GNI는 또 뭐냐? 그리고 또 1인당 GNI는 또 뭐냐? 1인당이야 뭐 이제 전체 국민 수를 나눠준 거니까 요새 I는 인컴입니다. 인컴. 그래서 여기 그 힌트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1인당 퍼 캐피타 두 수로 나눠준 거라는 얘기죠. 여기 두 가지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동그란 막대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GNI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1인당 GNI. 여기 이제 범위에 잘 나와 있죠. 1995년경에 이렇게 상당히 소득도 높고 1인당 소득도 높고 국민 저것도 높았다가 IMF와 함께 한풀 꺾입니다. 모두가 함께 경제 소득이 줄어들었죠. 또한 2001년도까지 아직도 199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가입자 수의 통계입니다. 전화 가입자 수의 절대 수치와 전화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나 이제 1980년부터 한 2000년도까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인구 증가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정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1980년도만 하더라도 가입자 수가 270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지나는 사이에 몇 배로 거의
자, 거의 10배, 10배라고 조금 많겠지만 2,100만 명이 2,200만 명이 됐고 이 중에는 물론 이동전화 가입자 수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2명당 1명꼴로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000명당 475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두 명당 한 명꼴로 이제 전화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 속의 통계학이라는 수업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느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활 속의 통계학에서 이 스타티스틱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 파악, 용어의 정의를 비롯한 문제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파악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수집된 자료를 그림이나 그래프나 숫자로 요약하는 방법. 그래서 이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단계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부분의 이 문제 파악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생활 속의 통계학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만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